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역대급으로 어이가 없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 큰 자식이 있는 아줌마입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남편과 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못 살지는 않았어요. 애들 옷도 자주 사입히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뭐에 홀렸는지 돌연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들 모아놓고 본인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만 성공시키면 떼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신뢰를 주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 생각만 하면 살기 빠듯한데 밖에만 나가면 뭐 있는 척하며 친구들에게 비싼 양주에 항상 1차, 2차, 3차 계산은 모두 본인이 하고 월급보다 남들한테 사주느라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나요? 정말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냥 사람 좋아하고 퍼주기 좋아하는 마음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여튼 그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때려쳤다고 하길래 정말 한참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결정이 어딨냐고, 우리 부부 아니냐고 하며 목이 쉴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 라고 하며 거의 반포기 상태로 남편을 냅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형님 2명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작은 가게를 냈고 거기서 수입이 꽤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욕심 많은 남편은 프랜차이즈화를 시킨다면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 2호점을 냈는데 6개월도 안 돼요. 경제 위기가 왔고 잘 나가던 가게도 망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남편이 하던 사업도 쫄딱 망했죠. 무리한 가게 확장 때문에 빚까지 내고 남편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들기며 돈 내놓으라고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제가 다 한 것이었죠. 남편은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며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야심한 밤에 집에 몰래 들어와 애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어디론가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남남보다 더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애들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다시 마음을 잡고 빚을 차차 갚아나가며 재기하기를 바랐어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남편을 잡기 위해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남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시댁에 숨었나 싶어서 시댁에도 찾아가고 남편 친한 동창들 집에도 찾아가고 예전에 남편이 잠깐 살았던 부산 모 형님 집에 무작정 찾아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몇 달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종적을 감춘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정말 안 되겠다 신고라도 해야겠다라고 할 때쯤이면 남편은 귀신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 가서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댁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에 열려 있었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감나무 뒤쪽에 머리를 빡빡 민 거지 같은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와 있기에 저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화들짝 놀란 대머리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완전 머리를 빡빡 민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옷차림은 정말 누가 봐도 스님 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저는 전속력을 다해 남편을 붙잡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니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오셨고 제 남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래서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머리는 왜 그렇게 빡빡 밀었어?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남편을 붙잡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남편은 속세에 지쳤다고 하며 스님이 되었더군요. 현재 산에 있는 절에서 수련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 본인은 돈이나 무력에서 벗어나 그냥 이렇게 자연인 그 자체로 살고 싶다며 본인을 이제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책임에도 분수가 있지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빈 몇 억 때문에 자식과 마누라까지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스님을 하다니 이게 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빽빽 소리 질렀습니다. 애들은 어떡할 거고 빚은 또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본인은 머리를 밀고 스님 생활을 하다 보면 빚쟁이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을 잊을 거고 애들한테도 아빠 멀리 떠났다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네요. 한순간에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좋다.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고 절대로 보지 말자. 애들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너랑 나랑은 끝이야. 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하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정말 악을 써대셨어요. 그렇게 정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도 없어지고 이혼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행방을 알아야 할 수 있으니 실종 신고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은 정말 산속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찾아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20년을 남편과 그렇게 연락도 없이 살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막내가 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고 서울에 있는 아는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하길래 저도 막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분가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막내 학교랑 가까운 곳에 방 2개짜리 집을 구했고 저는 거기서 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등등 그런 감정들은 많이 삭혀진 상태였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서울 한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만 쭉 있고 함부로 그 동네에 못 들어가는 그런 동네를 갈 기회가 생겨서 난생 처음 그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인데도 으리으리한 주택 때문에 기가 죽더라고요. 괜시리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발걸음을 빨리 움직여 약속 장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 로또 당첨돼도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굉장히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는 한 어리게 보면 20대 후반, 많아봐야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고 그 뒤에는 웬 빡빡이 아저씨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앞서 나온 여자도 전통 항복,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스님처럼 보이는 사람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시댁 감나무 밑에서 남편을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집에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한 검은색 세단이 그 집 앞에서 멈추고 그 세단에서 똑같은 빡빡이 머리의 스님이 나오는 겁니다. 스님이 사는 곳인가? 어느 스님이 저렇게 좋은 곳에서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그 검은색 세단에서 나오는 스님의 귀가 제 남편과 똑같은 귀였습니다. 남편의 귀가 엄청 크고 뾰족해서 한눈에 봐도 남편의 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스님들 어깨를 툭툭 치고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세단에서 나온 남자가 20년 전 종적을 감춘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제 얼굴을 보며 엄청 놀라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대체 20년을 애들도 내팽개치고 뭐하고 살았던 거야? 제정신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애들 대학생 될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심지어 지 부모까지 버린 사람이 사람이냐고! 라고 말하니 남편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소란이세요? 라고 하며 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미 표정에서는 제가 누군지 다 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나온 남자와 여자 2명은 절 붙잡고 어디서 하늘 같은 우리 대스님한테 큰 소리야! 라고 하며 저를 막 밀치고 제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모른 채하고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저는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사람 살려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20년 전 사라진 내 남편이 날 모른 척하네! 저 사람 잡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대문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손이 붙잡혀 신고할 수 없는 저 대신 누군가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수십 년 전 실종 신고한 남편을 찾았다. 내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확인해 봐라. 여기에 애들 사진도 있고 20년 전에 남편이랑 찍은 사진도 있다. 귀를 봐라. 이런 모양의 귀는 대한민국의 내 남편 딱 하나뿐이다. 목 뒤에 톡 튀어나온 점도 똑같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남편이 진정하라고 하며 본인의 정체를 인정했고 동네에서 소란 피우는 걸 막기 위해 저와 함께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스님이 된 거냐. 정말 스님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신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리고 스님이 무슨 부자 동네 사냐고 따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현재 횡령 비슷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남편이 스님이 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에서 남편은 스님 행사를 하며 그 큰 절에 들어오는 돈을 빼돌렸고 그 절 사람들 몇 명과 협동으로 작전을 짜 수십 년간 거의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본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스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샀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사람들이 남편을 고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른 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급 세단에 아주 좋은 주택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 대신 아이들을 키우느라 말 못할 수모를 겪고 정말 눈물 삼키며 일을 하며 내 인생은 없다시피 살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속세가 싫고 돈이 싫다며 스님이 되겠다고 해놓고서 가족까지 버렸을 정도였냐면서 뒤에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까지 버렸다는 실체를 알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대머리 부분이 빨개지도록 전속력으로 찰싹찰싹 쳤습니다. 경찰분들이 절 말리고 남편은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지금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지나간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네 실체를 뒤지는 사람들한테 내가 낱낱이 잘 알려주겠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실체를 모두 말한 뒤 남편이 있었다는 절에 가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전단지와 패킷을 들고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남편에게 걸 수 있는 법적 조치 상담받았고 내가 보상받을 수 없다면 이 사람 벌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현수막을 크게 걸어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저택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남편이 나올 때면 통에 담은 개똥물 섞어 놓은 것을 확 뿌렸고요. 그렇게 계속 남편을 괴롭히다 보니 남편은 그 저택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판단한 건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스님인 척 사기치고 그걸 또 당해서 돈을 뜯긴 사람들을 수소문해 고소장을 집어넣었고 남편은 결국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힘이 없기에 이 사실을 공론화해서 남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님 행세하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사기당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가난했지만 꿈이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였죠.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고 항상 생각으로만 돈을 버는 이야기를 했었고 냉정하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잘 다독여서 살아갔지만 남편의 사업병은 끊이질 않았고 결국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덩이가 그래도 작았는지 먹는 장사부터 시작해서 2년도 채 못 가서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을 다 까먹고 얼마 못 가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의 빚을 갚느라 식당부터 팥주부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호강을 꼭 시켜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빚더미뿐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죠. 생활은 더욱더 힘들었으나 남편은 항상 사업한다고 밖을 나가서 생활비도 땡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남편이 해벌쭉 웃는 얼굴로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번다며 온갖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생활비가 두둑히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져다 주더군요. 정말 평생 돈 한 번도 제대로 못 벌어본 인간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원래 큰 그릇은 이렇게 성공하는 건데 여자가 말이야 그런 큰 뜻도 모르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정타게 말해서 여태 자기가 성공이 늦어진 거였다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그렇게 덕분에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남편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치솟았고 한 번은 어디 식당에 가족끼리 외식을 가도 종업원들한테 반말 틱틱 내뱉으며 큰소리치며 갑질을 해서 진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돈 좀 벌었다고 외제차도 사고 아이들한테 기분 좋다고 그 당시에 진짜 엄청난 돈이던 큰 용돈을 기분 내킬 때면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좀 버니 유흥과 술은 두말하면 잔소리 정도로 달고 살았어요.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사장은 골프가 첫째다 하며 술집 여자들과 놀아나는 걸 다 알면서도 저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생활비도 못 구해오고 사람 구실을 못하던 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돈으로나마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집에는 적어도 사람 좋은 아빠 노릇은 했었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 남편에게 바랐던 단 한 가지는 사랑을 포기했더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이라도 쓸모있는 아빠로 살길 바랬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네요.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 놈은 그 뒤로 돈만 던져주다시피 하고 애인이랑 여행을 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저한테 방귀 낀 놈이 성내듯이 일부러 성질을 내고는 그 뒤로 집을 나가서 살다시피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더군요. 저보고는 갑자기 남편 어디 갔냐며 애들 앞에서 제 멱살을 대뜸 잡고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역시도 사실 남편 얼굴을 못 본 지는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왔고 나조차도 안 본 지 몇 주 되었다고 말했더니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사기꾼 새끼부터 온갖 욕설들을 내뱉으며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돈 되는 것들을 들고 가겠다며 이것저것 들고 가려고 하길래 저는 경찰을 당장 불러서 겨우 쫓아냈네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해봤으나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23년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이미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를 친 수법은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금을 안 주고 물건을 떼서 카드값 마냥 매달 돌려막기를 하며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빼돌린 금액만 해도 너무나도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그 돈으로 남편은 항상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결제 대금을 20%씩만 주면서 물건을 납품받는 것입니다. 이미 거래업체에서 물건 자체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라 거래업체에서도 한 번에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걸 노리고 악용하여 엄청난 물량을 받아내며 결제되면 10% 아니 20%씩 결제해주며 물건을 또 받아서 원가보다도 싸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었고 끝까지 자신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포장을 하니 끝내 수많은 업체들이 연루돼버린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사라진 기간 동안 정말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을 뒤지고 다녔고 저희 보고는 남편을 어디다 숨겼냐며 자식까지 다 버리고 그 남편이라는 인간 도대체 어디 갔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희야말로 그때는 미칠 지경이었죠.
심지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까지도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망한 부잣집 자식들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허름한 단칸방으로 도망가듯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경찰 조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서는 수배를 내려도 남편을 아직까지도 잡히질 않았고 결국 시간은 수년이나 흘러 지나자 남편은 실종 신고까지 되어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고 겨우 돈 벌어서 먹고는 살았지만 그 과정 또한 말하자면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죠.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간간히 찾아와 협박하던 빚쟁이들, 법적인 책임 때문에 맨날 법원에 불려다니고 직장에서는 눈치 보여서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시댁과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는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아들이 혹시 돈 들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사고라도 당한 것 같다는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오히려 시댁 쪽이 자기 아들이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혹시 숨겨주신 건가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그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저희밖에 없었고 핏줄이라고 매번 명절만 되면 제가 바쁘니 시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저의 돈벌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비도 가끔 지원해 주셨는데 진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욱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식 새끼 잘못 둔 나의 죄라며 늙은 나이에도 일하시면서 벌게 된 돈 전부 싹 다 저희에게 주시며 이 돈으로 빚 갚는 데 쓰고 애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더 의심하겠습니까? 정말 시부모님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사실 친정집에서는 셋째 딸이다 보니 집에서도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은 저희 아이들이랑 시부모님이 되었죠. 그렇게 수십 년이 걸려서 개인 회생돼서 다 갚았지만 정말 그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심장마비로 경비실에 출근해 근무 중에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쳐다보는데 남편 놈은 진짜 뭐 하는지 정말 죽은 건지 자기 부모님들 장례식조차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빚 다 갚고 나서는 시어머님이랑 아이들이랑 모두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저희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는 빚도 없겠다. 내 식구가 일을 하니 돈은 정말 잘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애들 결혼 자금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래도 옛날처럼 암울한 시기와는 다르게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일하던 파출부에서 청소도 깔끔히 하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받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부잣집 사모님들한테도 소개를 받아 그쪽으로도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들어온 부잣집은 이름만 대도 아는 엄청난 부자 아파트였고 저는 그런 집을 갈 때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이런 데서 사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곤 했었죠. 그렇게 출근해서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엄청 깐깐했습니다. 정말 군기 잡는다는 말이 떠오르듯이 침대 밑에 먼지 하나까지도 따지는 여자였고 그로 인해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 집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 3개월을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집 남편이 집안에 뭘 놔두고 왔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래도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사장님이니까 인사라도 드리려고 방문 입구에서 가서 기다리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 사장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려 23년 전에 집을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이 그곳에 떡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송이 아빠?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후다닥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으니 한 10분 뒤 그 남자는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 따라 나오라며 갑자기 저를 데리고 나왔고 근처 커피숍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알고 찾은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냥 나는 파출부 일하러 온 거였고 이미 3개월이나 되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사실 사고치고 도망쳐서 살았었고 안 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글쎄 지금같이 사는 여자도 그때 바람난 여자 중 한 명이었고 재산은 그 여자 앞으로 빼돌리고 돈 역시 사전에 은행에 빼두었다고 하더군요. 도피하면서도 해외에서 호화롭게 그 여자를 앞에 내세워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둘 사이에 아이도 3명이나 낳고 진짜 남이 보면 행복하게 살아온 인간들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놓고 밖에 나와서 놀러 다니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기를 친 돈으로 집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나는 그래 남이라고 치자. 왜 당신 자식들과 부모들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아? 라고 말하니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돌아가셨어? 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말을 이어붙이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내리치고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같은 인간,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 빚 갚는다고 아버님은 평생을 밖에서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조만간 돈이라도 좀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은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하나 와서는 서로 피차 불편하니까 앞으로 오지 말라더니 얼마 안 가서 번호도 바꾸고 도망갔더군요. 저는 그런 괘씸한 남편을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빚쟁이들한테마저도 모두 싹 다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고 봤더니 글쎄 이 남편이라는 인간은 공소시효도 사실 완료가 안 되어 있었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쫓기는 몸이었더군요. 그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고 결국 수십 년 만에 경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찮다며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짐승을 낳았다고 하소연하시면서 우시더군요. 그 인간이랑 그 상간녀가 사기친 돈 때문에 부도난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년에 남편이란 놈은 모든 재산 환수당하고 감옥에서 썩는 걸 보니 세상사가 지은 죄는 언젠가는 필히 돌려받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할 말이 많지만 되도록 짧고 간략하게 쓸게요. 전 조금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원 한번 다닌 적 없었고 부모님은 오빠에게 모든 지원을 다 쏟으셨죠. 그래도 전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했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쭉 살았습니다. 가회하면서 제 밥벌이는 하며 먹고 살았고요. 운이 좋아서인지 대기업에도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연고대 이하 출신들이 많습니다. 입사하고 몇 달 후 팀이 입찰에 성공했고 팀원들이 전부 결혼을 하신 상태라 해외 파견에 전 빼박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을 다녀왔고 입사 후부터 귀국까지 1억 5천을 모았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려고 돈 달라 하니 엄마가 다 쓰고 오빠 장가 2천으로 한 푼도 없었고요. 평생 용돈 준 걸로 생각하라 말하며 연을 끊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나름 고군분투하며 제 앞가림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정말 절 위해 해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착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생략된 많은 사건들의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입사 12년 차이고 책임을 달고 있고 연봉 7,200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제 설명입니다. 2년 전에 같은 회사 동갑내기랑 결혼을 했습니다. 기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연봉 차이는 1,400만원 제가 더 많습니다. 결혼 때문에 제 부모님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연락했고요. 아무것도 안 바랄 테니 결혼식 참석만 해라. 사위돌이 자식돌이 다 바라지 마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각자 잘 살자. 연락하고 용돈 달라고 하면 오빠한테 1억 5천 소송 건다. 제 뜻대로 연락 없이 지금까지는 왕래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다 뺏기고부터 결혼까지 7년여 동안 제가 모은 재산은 4억 정도입니다. 대출을 껴서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올라 현 시세에 남은 대출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약간의 저축액도 포함했고요. 제 집은 직장에서 멀어서 팔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모은 돈이 1억 정도였고 시가에서 2억을 보태 결혼자금 3억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5억 정도 되는 집을 사주겠다네요. 모자란 돈은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답니다. 혼수도 고급만 요구했지만 결정적인 건 예단 5천, 집값의 10%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시가 식구들 옷 한 벌씩, 시엄니 샤넬백, 기타 등등, 그리고 친척들 이불 한 채씩, 또 기타 등등.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니랑 결혼한다는 이유로 저렇게 날려야 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절 붙잡았고 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예단 기타 시가에 드는 모든 결혼에 관련된 지출은 네가 알아서 협상하고 네 돈으로 지불해라. 둘째, 그걸 처리하고 남은 돈과 똑같은 액수를 내가 내고 통장에 합한 돈을 넣고 그걸로 전세든 월세든 대출을 받고 같이 갚고, 자가를 하든 집과 혼수, 예식장 신행 등등 모든 걸 처리하자. 셋째, 내 돈에서 남는 돈은 내가 안전한 대장주 주식에 넣어두겠다. 그리고 이건 내 돈이고 공동돈이 아니다. 넷째, 생활비는 반씩 내고 남은 돈은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다툼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가에서는 제가 주식에 넣은 돈을 더 쉽게 말하면 남편이 들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보니 막장 시가였습니다. 김장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지갑 취급 받는다든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다든가 하는 모든 문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장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터진 건 용돈 또는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 상의해 보겠다라고 시부모님께 말하고 남편에게 토스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 150만원을 빼고 남은 자기 돈에서 보냈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시아버님이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었고 이제 편히 살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생활비를 매달 300만원씩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러네요. 저보고 반을 보태랍니다. 내가 왜? 말하니 자기 월급에서 우리 생활비 150 내고 남는 돈으로 300을 어떻게 내냐고 하네요. 당연히 못 내지요. 월 450이 안 되거나 빠듯하게 받거나 그럴걸요. 본인도 용돈 써야 하고 핸드폰비 등 낼 거 내야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엄청 크게 싸웠고요. 결국에는 지네 부모님께 협상을 시도하더군요. 200 드리겠다고요. 시부모님은 니네 둘이 버는 돈이 얼만데 300을 못 주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시집 올 때 통장에 현금을 몇 억 넣어서 지참금으로 가져오지 않았냐까지 별소리를 다 퍼부었습니다. 저는 지참금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요지부동이자 남편은 다시 200만원 협상의 대화를 시도했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은 이제부터는 며느리 취급을 안 하겠다느니 시집살이를 안 해서 이러니 앞으로 어떻게 대하나 두고 바라느니 그러시다가 결국엔 이럴 거면 이혼해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이렇게 강경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아기가 생후 6개월입니다. 애도 낳았는데 네가 이제 어쩔 거냐 이거지요. 300만원 생활비 얘기는 애기 50일 정도에 나왔고요. 전 애기 100일 지나자마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얘기가 나오니 올라와서 애기 봐주시겠다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 혼자 생활비, 시어머니 수고비라고 하네요. 물론 거절했고요. 결혼할 때도 지원받지 않았고 제 의지로 출산비, 산후조리비 다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줄 생각도 안 하시고요. 시부모님께 이혼 얘기가 나오니 남편이 이제 어쩔 거냐고 화를 냅니다. 니는 어떤 생각인데? 라고 제가 말하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래도 생활은 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300 중에서 150을 저보고 내랍니다. 안 하면 어쩔 건데? 라고 말하니 이놈이 그러네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모를 버릴 순 없다고 협박을 하네요. 빡쳤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했지요. 네 부모에게 150씩 내 월급을 뜯기느니 그냥 혼자 애 키우는 게 더 풍족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놈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퇴근하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서 가져오네요. 최후 통첩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협박질입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정말. 들고 온 이혼 서류에 빈칸들을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조건은 확실히 하자.
첫째, 재산 분할은 각기 통장 알아서 들고 가고 집은 팔아서 집 대출 갚고 남은 돈은 등기대로 50%씩 나누는 걸로 하자. 둘째, 혼수는 반반 했으니 중고가격 생각해서 1,000만원으로 퉁치자. 네가 1,000만원 내고 다 들고 시가 가든지 내가 1,000만원 줄 테니 다 두고 몸만 나가라.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셋째, 니랑 네 부모님이 우리 애기가 협박거리인가 본데 월 100으로 하자. 네가 100 주면 내가 키우고 그게 싫으면 내가 100 낼 테니 네가 키워라. 이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 넷째, 누가 키우던지 우리 애기 대학 가면 등록금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자. 다섯째, 지금부터 1년에 1,000만원씩 각자 내서 애기 이름 주식 계좌에 넣자. 이 정도 돈이면 상속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주 확실한 데에 넣고 애가 군대, 대학 다 나오고 취직하면 주는 걸로 하자. 단 누가 키우든 이 시기에서 이 주식 돈으로 애기를 그 집에서 독립시키자. 그래서 우리 둘 중 누구를 애가 선택하든 우리 둘 모두를 보고 살든 애기한테 맡기는 걸로 하자. 주식 계좌는 우리 둘 중 누구도 손 못 대게 내가 방법을 알아보겠다. 여기까지 말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놈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짐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멘트까지 남기면서요. 출근한 건지 그대로 시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혈압이 올라 오늘 연차 내고 쉬고 있습니다. 이 글 링크 오늘 보내줄 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을 거니 확실히 말해두마. 네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링크가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이혼 서류는 월요일 아침에 반차 쓰고 내가 반드시 낸다. 너 사람 잘못 봤어. 네 부모 말대로 내가 돈 1억 5천에 부모 인연까지 끄는 독사 같은 년이야. 월 300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니 150을 나보고 내라고. 그 150에다가 양육비 100을 더하면 250이다. 매달 그 돈이면 애 호강시키면서 혼자 키울 수 있어. 내가 왜 네 부모 밑에다가 150씩 매달 줘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뭐 먹고 살고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는데? 내 애기한테 늙어서 월 300씩 달라고 대물림해? 분명히 말한다. 월요일 새벽까지 집에 100개 들고 기어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 서류 접수하고 그 뒤로는 내 맘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시가 믿고 날 협박해? 애 양육비 100씩 매달 주고 애 미래에 독립비 매달 85씩 적금 넣고 네 용돈 쓰고 남는 돈으로 네 부모 생활비 300 줘봐라. 계산 나오냐? 네 월급 얼마냐? 마지막 경고다. 100개 들고 기어 들어와라. 베팅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다 알겠어? 네 항복 조건은 나랑 네 부모랑 인연 끊게 해주는 거다. 추가합니다. 먼저 신경 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대로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겠습니다. 하마터면 헛걸음할 뻔했습니다. 이걸로 주작이라는데 뭐 모를 수도 있지요. 저도 이혼이 처음이거든요. 판에 계신 분들도 헛걸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증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10년에 2천만 원이었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작이라고 태클 거시는 분들 회사 생활 10년 이상 되면 별꼴을 다 겪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전 신경 쓰지 않으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랄하게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이야기 드려야 할지 5대1 싸움이라 참 힘듭니다. 손 위신우 둘 있고요. 휴, 제 팔자도 참 사납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은 새벽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같이 법원 가려고 사무실 찾아갔더니 이틀 연차를 냈다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사님께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리니 놀라시네요. 정말이냐고 못 믿는 눈치시길래 양쪽이 도장 찍은 합의 이혼 서류 보여드리고 머리가 복잡해서 그러니 하루 쉬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집으로 와서 이 글을 씁니다. 남편, 보고 있냐? 내가 준 링크 타고 이어지는 글로 들어와서 이 글을 지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머리 맞대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겠지. 지방 한 동네에 다 같이 거주하고 있고요. 어제 큰 신우가 그랬지. 남편이 신우들 데리고 어제 일요일 오후 3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혼하면 회사 소문 다 나서 퇴직해야 할 거라고. 친정도 없는 년이 퇴직하고 어디서 뭘 먹고 살려고 그러냐며 협박질했지. 날 그렇게 모르니? 내가 보낸 링크가 빈말처럼 느껴졌어? 난 너랑 달라. 넌 협박용으로 이혼 서류 던졌지만 난 그런 공갈을 안 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눈치도 못 채는 세대가리 주제에 그까짓 걸로 공갈 협박이나 하는 네 누나 보고 있자니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 그래, 내 입으로 이혼한다고 먼저 소문냈다. 이제 어쩔래? 머리 아프지? 설마가 사람 잡았지? 지금 이게 뭔 상황인가 싶지? 이제 이혼이란 말이 실감이 나냐? 니네 식구 5명이서 머리 맞대고 잘 논의해봐. 니네들이 뭘 생각하든 난 한 걸음 앞에 있을 테니까. 이혼이라는 말은 장난으로도 꺼내는 말이 아니야. 상대는 그걸 실천해 버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이제라도 조금 해드려야 이해하기에 쉽기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올리는 이 글들은 처음부터 재판정에 소송으로 갈 경우 참고용 자료로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겠죠. 낼 생각인지라 최대한 사실만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모든 자료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회수나 베스트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에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울면서 몇 번이나 다시 되읽고 또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쓰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는 제가 여기서 위로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아, 뜨끔하지? 증빙 자료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 내 핸드폰이 통화 자동 녹음된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다. 시댁과 통화하고 내게 들려주며 하소연한 내 억울한 사연들, 그 통화 내용을 들려주고 너 보는 앞에서 지웠지? 그거 이미 다 백업해 놓은 거란다. 명절에 니네 식구들 다 술상 차리고 명절 음식 먹으며 하하호호 거릴 때 안주거리 새로 내오면서 내가 사진 찍고 화목하다고 인스타 올린 거 있지? 나도 한 장 찍어주라며 말해서 네가 나 일하는 거 찍었지? 그 사진 기억나? 왼손으로 계란 20개 푸른 거 휙휙 저으면서 오른손으로 전 부치던 묘기. 내가 인스타에 니네 이런 거 할 줄 아냐고 자랑하던 그 사진. 네가 네 친구들에게 우리 마누라 이렇게 일 잘한다고 자랑하던. 근데 아니, 너 무심코 넘겼을 그 사진에 산더미처럼 쌓인 전이며 나물들 배경에 찍혀 있단다. 니네 엄마가 나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엄청난 양을 준비했었지. 근데 말야, 내 디카가 날짜, 시간도 기록된다는 거 몰랐지? 그 2개 사진 1분 간격으로 찍힌 거야. 재판장에서 나만 일했고 다들 술 먹고 놀았다는 증거 자료라고. 내가 열심히 올리고 네가 자랑질한 그 모든 사진들이 다 양날의 검이었어. 사이가 좋을 땐 가족 사진이지만 일이 이렇게 되면 네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된다고. 이제 내가 왜 인스타에 열심히였는지 알겠어? 내 인스타에 네가 대댓글로 달고 즐겼던 모든 게 너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야. 내가 2년간 모은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 기대해도 좋아. 글 읽으시는 님들, 이 글을 증거로 쓸 거라면서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되냐고 저 대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 계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 독사니, 인정미 없다느니, 무섭다느니, 돈만 밝힌다느니 하시는 분들, 저도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네, 저 돈만 아는 아주 나쁜 사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 저 욕하면서 인생 잘 안 풀리시던 그 스트레스나마 잘 풀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애기 50일경 나온 용돈 300만원 이야기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당시 깜짝 놀랐습니다. 2분이서 사시는데 무슨 300만원이냐고. 웬만한 월급쟁이 한 달 월급인데 그 많은 돈이 왜 매달 필요하시냐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 친구분이 교직인가 공무원인가 하시다가 정년퇴임 있으신데 연금이 한 달 30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정도는 용돈으로 받아야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이 선답니다. 남편은 자식이 아버지 체면도 못 세워드리냐 그러는 거고요. 시아버지 퇴직금은 원 직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때 지방 50평대 집 사시면서 퇴직금은 집값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 후 단기 계약직만 전전하시고 일하시다 마시다 하다가 갑자기 일 안 하시겠다, 이제 편히 지내겠다 하시고 쭉 노시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이시고요. 이제 어쩌다 이런 한심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릴 차례네요. 어떻게 이런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냐고 헛똑똑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남편 장점은 모난 구석 없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고 하신다면 전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결혼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돈이라든가 부족한 것들은 제가 어떻게든 메꾸면 되니까요. 제 친정 환경을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편의 단점은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입이 싸다.
둘째, 귀가 얇다. 셋째, 유유부단하다. 제가 이해하고 잘 다독이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몰랐던 거죠.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데 이게 3콤보가 되면 태풍이 되어 제 인생을 날려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이었습니다. 결혼 과정의 시작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남편이 신우 둘 데리고 쳐들어왔었다고 했죠. 제가 큰 신우에게 물벼락을 맞았거든요. 지금 이 글을 통해 복수를 할 겁니다. 이제는 받은 만큼 되돌려줍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친정과 인연을 끊었다는 말을 꼭 미리 말씀드리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탐탁지 않게 여기시면 애초에 만나볼 필요도 없이 그만두려 했습니다. 전 원래 비혼주의자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평범한 사람이랑 하고 싶단 얘기입니다. 나 싫다는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며 결혼을 구걸할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분명 이미 알고 있으시면서 마치 몰랐다는 양 꼬치꼬치 깨묻고 마땅치 않은 표정 짓고 마지못해 승낙하니 고마워하라는 태도였습니다. 모은 돈이 얼마나 되냐기에 결혼 비용할 만큼 충분히 모았다고 얼머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모은 돈이 1억이고 1억 넘을 텐데 용돈만 남기고 5에서 6년을 월급을 다 보냈다고 했는데 시가 집을 대출 없는 집이라고 자랑을 담보 잡아 2억을 보내줄 테니 너 때문에 등기도 등본에 대출 기록 남긴다고 고마워하고 시가에 잘하라고 강조에 강조를 5억 집을 사줄 테니 2억 집 대출 끼고 너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말씀하시더군요. 저쪽 3억, 나 4억 1억 차이쯤이야 뭐 싶었습니다. 1억이면 예단 혼수 준비 충분할 테니 3억은 공동 통장에 넣어 재테크나 해야겠다 싶어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겠다 말씀드렸지요. 대충 얘기를 끝낸 후 저더러 혼자 먼저 올라가라는 겁니다. 아니 같이 내려갔으면 같이 올라와야지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내 재산에 대해 캐물으려 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혼자 올라왔습니다. 입이 싸니 분명 말하겠다 싶었죠. 버스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럼 대출 없이 집을 구하라 하겠구나. 1억은 혼수 예단에 2억을 내가 집에 보태면 서로 3억씩 가지고 결혼하는 거고 공동 통장에 1억 넣고 재테크하게 되겠고 이쯤이야 들어드려야지 하고는 맘 편히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누워있으려니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핸드폰 번호도 알려줬구나. 이 사람이 그렇지 뭐 피 굽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 대출로 보태주는 돈 2억은 빌려주는 거니 갚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 일? 그럼 저쪽에서 1억? 내가 4억? 머리가 핑핑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전화를 끊으며 하시는 말씀이 과간입니다. 대충 옮겨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식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몰래 갚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자식 결혼에 보태주어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니? 그러니 식구들 몰래 갚아주고 2억을 내가 보태준 걸로 해다오. 며느리 네가 시아버지 체면을 세워주리라고 믿는다. 통화를 마치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4억 가져가는데 저쪽은 1억 내고 집 명의까지 가진다? 시어머니 신우들은 2억을 보탰다고 알 테니 그만큼 뽕을 뽑으려 할 것이다. 2억 갚는 걸 아무도 몰래 갚으라 했으니 남편도 반반 결혼이라 평생 생각할 것이다. 시아버지는 빼돌린 2억으로 뭘 하려는 걸까? 지금 이 상황을 쟤한테 말해야 하나? 머리가 가부화가 걸려 터져 나갑니다. 남편이 신이 난 표정으로 제 집에 왔습니다. 신이 나서 자랑을 하는데 전 듣기만 했습니다. 갈호하는 남편 얘기를 들으며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동네는 예단이 집값의 20%라고 그러면서 너한테 말 전하래. 5억 집에 20%? 1억인데? 그럼 난 4억. 넌 영원? 근데 집 명의를 네 걸로? 그래서 내가 서울은 10%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설득을 시켰어. 나 잘했지? 그래도 난 4억, 넌 꼴랑 5천만원, 집 명의는 다 네 거? 다 말해버릴까 하다가 부자지간 고를 만들긴 싫어서 그냥 헤어지자라고만 말했습니다. 몇 달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결혼하자길래 시가와 돈만 안 엮이면 나름대로 살만하겠다 싶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가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우리 결혼은 우리끼리 반반씩 하자.
그러니 예단도 내가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네 모은 돈에서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남는 돈을 말하면 그 액수만큼 내가 결혼 통장에 넣어서 모든 걸 같이 처리하자. 그리고 10년간은 각자 월급을 관리하자. 니네 부모 용돈과 시가에 드는 모든 돈은 네가 네 월급에서 처리해라. 10년 후에도 우리가 결혼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10주년 통장을 합하는 것에 대해 다시 얘기하자. 의외로 시가에선 순순히 반반 결혼을 찬성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었는지 곧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가 물사대기 날릴 차례네요. 남편아, 지금 다 같이 보고 있지? 네 엄마 한 사람만 어리둥절하고 나머지는 당황하고 있지? 2억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니네 집 등기도 등본 떼봐. 2억을 보태준다고 했을 때 이미 네 아버지는 몰래 돌려받을 생각을 했지. 왜 몰래였냐면 합법적으로 돈을 빼돌릴 기회였으니까. 근데 무산되고 난 뒤 결국 2억 담보대출을 받았어. 그 돈 어디로 갔냐고? 네 삼촌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네 삼촌한테 들었지. 녹음도 되어 있어. 근데 웃긴 건 큰 신우가 알았던 거야. 자기도 달라고 했지. 1억을 받았어. 등본 떼보면 두 번째 대출 1억 시점이 네 매형이 편의점 차릴 때랑 시기가 일치할 거야. 콩가루 집안 얘기 더 해줄까? 작은 신우가 뒤늦게 알아챈 거야. 세 번째 대출 1억 시점이 작은 신우 이사갈 시점이랑 같을 거야. 어떻게 아냐고? 네 두 매형한테 들었지. 물론 모두 녹음되어 있고 지금 네 엄마 뒤로 넘어가고 있지 않니? 니네 집 지금 깡통이야. 너랑 네 엄마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제 서로 치고받고 난리 나겠지? 당분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꼬드길 시간 없을 테니 그동안 차분히 이 상황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잘 생각해봐. 그러게 날 왜 건드려? 네 엄마 말 맞다나? 돈 1억 5천에 천륜을 끄는 독사 같은 년인데 저 집 식구들끼리 싸우는 동안 우리끼리 얘기하죠. 그런데 시삼촌과 두 남편 매형들은 왜 저에게 술술 다 말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남편도 지금 아주 궁금해할 거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돈 번 얘기만 나오면 자작이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많은 분이 이 글을 읽을 텐데 왜 말을 안 할까요?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기 때문이겠죠? 첫째, 입사 후부터 귀국까지 1.5억. 대기업 출장 가면 돈 쓸 일 없습니다. 먹고 자고 안 하고 연봉 다 모은 거냐시는데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돈 쓸 일 없고요. 연봉의 0.5배가량 더 벌어옵니다. 요즘은 출장 가서 연 1억 못 모으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게다가 전 출장만이 아니라 입사 후부터 모은 돈을 말한 거고요. 둘째, 7년간 4억. 용돈 줄 사람도 없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니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아파트 투자해서 조금 남겼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니 원. 결혼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모은 돈은 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진 돈은 집 50% 지분 빼고도 10억입니다. 이 10억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다들 어리둥절 하실 거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10억에 대해 아셔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 이해가 될 테니까요. 자작이라면 이런 황당한 금액 안 씁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2년간 벌어졌던 일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씁니다. 전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친정 백도 없는 제게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하는 전부니까요. 초반 3년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여태 공부한 모든 것이 헛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단가라느니 하는 모든 전문 용어들은 허상이었죠. 차라리 그럴 바에 월정액 내고 투자팀에서 시키는 대로 하든가 믿을만한 펀드 드는 것이 낫죠. 그래서 원론에 꽂혔습니다. 기업 가치. 보통 기업 가치라는 말을 들으면 벤처나 코스닥을 떠올리죠. 거기서 대박이 나니까요. 전 안전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대기업 계열사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장기로요. 작게 먹어도 원금은 지키고 싶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잖아요. 3년 후 시점부터 대기업 계열사 기업 가치 파악에 9년을 투자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파악해 나가면서 추리고 또 추리고 5개 기업이 남았죠. 그 5개는 제가 그 회사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6년 전부터 한 기업에 꽂혔습니다. 주당 30만원 가까이 올라갔던 기업이었죠. 근데 이 기업 주식이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몇 년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나? 다시 분석하고 또 하고 20만원대가 붕괴되고 10만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말이 쉽지요.
본인이 정확히 분석해서 그 기업 가치가 그게 아니라고 아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참는 것이 피가 마릅니다. 그것도 몇 년을요? 5만원, 3만원. 제 주식 하나도 없지만 제 피는 더 말라갑니다. 언제 들어가나 지금이 바닥 아닐까? 정점 대비 10분의 1인데 입안이 타들어가도 참았습니다. 3만원 하던 게 2만원, 결국 2만원 선도 붕괴되었습니다. 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1억 마통을 뚫었습니다.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 저축액을 늘려갔고요. 또 1억 마통으로 시비 걸라고 싶네요. 마통은 연봉선까지는 그냥 나옵니다. 전 대기업 다니고 대기업은 주거래 은행이 회사 사내에 있습니다. 월급 통장도 관리하죠. 즉 은행 입장에선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입니다. 집 산다는 핑계만 대지 않으면 대충 핑계만 대도 액수를 올려줍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 경우엔 1억이 한도입니다. 들어갈 타이밍만 노렸습니다. 아직 아니야, 기다려야 돼 하면서요. 그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M&A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랑 합병설 온갖 찌라시가 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요. 대규모 해고에도 버티지 못한 그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사주를 발행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조차 강요에 억지로 사는 분위기였지요. 기업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3억을 주식계좌에 넣고 마통에서 1억을 빼서 넣고 제 통장 잔고부터 모든 걸 한 푼도 안 남기고 끌고 넣었습니다. D-Day 총 4억 3천만원. 연차를 내고 집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몇 번이고 저 자신과 문답했습니다.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네 분석이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있다.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있냐?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오른다. 난 믿는다. 이 돈을 날리면 넌 파산이야. 그래도 할래? 신이 내게 주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절대 놓칠 수 없다. 떨리는 손으로 9,000원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스스로 겁에 질려서 취소할까봐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매도할 때까지 11,000원대만 붕괴되면 그동안 모은 돈을 또 넣고 그랬습니다. 다 쓸어 넣었죠. 막판엔 가격 상관없이 넣었고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요. 게다가 전 전재산에 마통 대출까지 다 쓸어 넣었으니까요. 중간에 팔 기회가 한두 번 생겼지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자 신이 내게 주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매도 결심을 하고 목표액을 정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슬슬 팔아야겠다고요. 그때 그걸 넣었어? 처음 시작할 때 남편에게도 말했거든요. 투자하라고. 남편은 망할 기업에 투자하는 미친 사람이 어딨냐면서 절더러 절대 넣지 마라 했고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면 남편에게 원망 들을까봐 더 권하지 않고 저만 그냥 몰래 넣었습니다. 이게 제 실수였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이 된 거죠. 당연히 남편은 현 시세를 알아봤겠고 또 그걸 시가에 자랑했겠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며칠 후 지방 시가에 남편이 내려갔다 오고 용돈 300만원 얘기가 시작되었거든요. 저 참 어리석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말입니다. 주식은 5월 중순에 팔았습니다. 목표액은 18,000원이었고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로 정확한 계산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지만 눈썹 정도의 팔은 꼴입니다. 발바닥에서 샀으니 승부를 잘한 거죠. 초기 투자액 4억 3천, 중간 투자액 1억 2천, 총 투자액은 5억 5천입니다. 중간 투자액 1억 2천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모았냐 시비 거실 분들 이젠 설명하기도 귀찮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다른 데에서 단타 몇 번 쳤습니다. 수익률 정말 조금이고요. 매도 3일 후 12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1억으로 마통 갖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대박으로 많이 버셨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제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통 제하고 순수 제 돈으로만 계산하면 3억 3천 더하기 1억 2천 총 4.5억으로 5.5억을 번 셈이니 이게 그렇게 큰 대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기간도 기니까요. 이쯤 말하면 전업 투자자나 전문가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라고까지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업분이나 같은 업종분들이나 같은 그룹 계열사분들도 짐작이 가실 거고요. 하지만 댓글로 기업 이름을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순진한 초보분들이 이 글을 읽고 따라 들어올까봐
무섭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저는 이미 빠져나왔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기업 가치만으로 승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습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업 가치보다는 전문 용어가 사용되는 평가 방식이 더 옳습니다. 남편은 3월 이후부터 계속 물어왔습니다. 팔았냐고요? 300만원 사건이 터지고 남편도 저러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서더군요. 5월 중순에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눈 크게 뜨고 살펴보았죠. 시삼촌부터 큰 신우, 남편, 작은 신우, 남편 차례로 전화가 오더군요. 1억 빌려달라는 말부터 5억 투자하라는 말까지 다양했습니다. 공통점은 비밀로 해달란 거였죠. 전 그럴 생각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만들고는 직접적으로는 승낙은 없었지요. 왜 필요하냐,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물었어요. 술술 불더군요. 다 녹음했습니다. 경찰을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제가 신문에 이렇게 소질이 있을 줄이야.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각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입장, 내 지갑은 며느리, 내 노후 보장도 며느리. 절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엄청 애쓰십니다. 물론 시어머니 진로요. 둘째, 시아버지 입장. 300만원씩 꾸준히 뜯어내면 목돈 마련된다. 나름 소박하시죠? 다른 분들이 목돈으로 한 방에 다 뜯어가려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셋째, 시삼촌, 큰 신우, 작은 신우 입장. 한 방에 챙겨 먹어야 한다. 먼저 뜯는 놈이 임자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모릅니다. 자기만 그러는 줄 알죠. 여기서 포인트. 작은 신우는 지 남편이 이러는 줄 모릅니다. 자기 마누라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돈으로 아내 몰래 뭘 하려는 걸까요?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걸까요? 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또 싸움 붙인 것 같죠? 오늘 밤 그 동네 시끄럽겠네요. 주민분들 죄송합니다. 남편아, 니네 집 싸움 아직 안 끝났냐? 그 사람들은 더 싸우게 냅두고 이제 내 요구 조건이나 들어라. 내가 그린 그림은 이혼으로 가는 5단계 과정이야. 네가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해주마. 자세한 설명은 그 단계가 가면 해줄게. 미리 하면 네가 너무 겁먹잖니? 제1단계. 널 남편으로서 자리 만들어주는 거야. 널 저 개차반 시가에서 빼내고 같이 사는 거지. 네가 3가지 단점은 있지만 애 아빠니까. 근데 너 오늘 아침까지 백기투항하지 않았지. 그러니 1단계는 쫑이다. 난 너와 달라서 내가 한 말은 지켜. 너도 잘 알잖니. 그러니 다시 합치자. 용서해달라 이러지마. 서로 너무 구질해지잖니. 우리 품위 지키면서 살자. 너 알잖아. 난 품위 있고 쿨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인 거 말이야. 제2단계. 저번에 말했던 합의 이혼 단계야. 지금 상황이지. 이제 2단계로 들어왔으니 자세히 말해줄게. 내 요구 조건은 이거야. 첫째, 재산 분할은 각기 통장 알아서 들고 가고 집은 팔아서 집 대출 갚고 남은 돈은 등기대로 50%씩 나누는 걸로 한다. 둘째, 혼수는 반반 했으니 중고가격 생각해서 1000만원으로 퉁치자. 네가 1000만원 내고 다 들고 시가 가든지 내가 1000만원 줄 테니 다 두고 못 만나가라. 2번을 전에 이렇게 말했지. 이제 A 상황과 B 상황으로 나눈다.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미리 말하면 재미없잖니. 내가 한 달간 단기 출장 갔을 때 컨소시움 파트너사에서 내 일처리 능력이 놀랍다면서 스카웃 제의했던 거 기억나지? 지난 금요일에 메일을 보냈거든.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 스카웃 제의가 아직 유효하냐? 내가 이민을 가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줄 수 있냐? 내가 들고 갈 재산은 현금 11억 원이다.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어. 이민 문제도 회사와 계약하면 전혀 무리 없고 재산도 이민국에서 만족할 수준이라며 내 영어 실력은 최고인 걸 알고 있으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네. 자신들은 날 환영한대. 그래서 A 상황은 애를 내가 키울 경우 내가 1000만원 줄 테니 네가 못 만나가라. B 상황은 네가 키울 경우 난 이민 간다. 그러니 나한테 1000만원만 줘라. 셋째, 양육비는 누가 키우든 월 100으로 하자. 넷째, 누가 키우던지 우리 애기 대학 가면 등록금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자. 너도 알지? 애가 대학 갈 나이면 우리 퇴직이야. 회사 지원 못 받아. 다섯째, 애를 내가 키우면 양육권만 주면 돼. 좋은 애 아빠로 남길 바래. 애를 네가 키우면 난 이민 갈 거니 친권까지 다 줄게. 네가 불편하잖니? 그리고 난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국적 포기까지 할 거니까. 우린 영원히 안녕이야. 애가 나중에 내가 사는 땅으로 유학 오면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공부 열심히 하라 해. 애가 나중에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한다면
국적 옮기고 여권에 코리아라는 도장 절대 안 찍는다는 조건으로 같이 살 거야. 지금 이 조건들은 네가 좋은 아빠로 남길 바래서 거는 거야. 남편으로서는 이제 쫑났지만 좋은 아빠로는 남아주길 바래. 애가 크면 니네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눈 감아줄게. 하나밖에 없는 손주잖니? 기한은 이번 주말까지고 완결 조건은 같이 손잡고 법원에 접수한 후 구청에 서류 넣는 순간까지야. 중간에 톡 끼면 네 인생을 쪽내어주마. 어떻게 쪽내어줄지는 곧 설명할게. 제3단계, 네가 주말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이 단계에서는 네가 그냥 아빠로 남는 거야. 여기까지 왔다면 서로 품위 지켜가며 사실만을 말하고 법원 판단에 맡기자. 그럼 그냥 아빠로는 남게 해줄게. 면접도 인정해줄 거고 제사도 가게 해줄게. 제4단계, 이건 진흙탕 싸움이 될 경우야. 니네가 거짓말하고 날 열받게 하면 내가 독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거야. 모든 증거는 2년간 모아놨고 애기는 이제 6개월이야. 엄마는 대기업 다니고 11억 재산이 있어. 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근데도 난 최고의 변호사를 살 거거든. 나 이제 돈 많은 거 알지?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길 거야. 친권까지 다 빼앗아 올 거고 니네 가족 다 위자료 엄청 줘야 할 거고 넌 파산시킬 거야.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낼 거고 이민 갈 거니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받아낼 거고 변호사비가 위자료를 훨씬 넣는데도 신경 안 써. 얼마를 변호사에게 주든 널 파산시키라는 조건을 걸 거야. 우리 여기까진 가지 말자. 그래도 한때 내 남편이었잖니. 제5단계. 이 5단계는 4단계와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2단계에서 톡 낄 경우에도 자동으로 바로 4단계, 5단계로 이어져. 그러니 시간 끌면서 사기칠 생각은 하지마. 난 친권까지 다 가지고 이민 갈 거고 나와 애기는 국적을 바꿀 거야. 넌 영원히 애 못 봐. 그런데 이민 가기 전에 이 5단계를 시행하고 갈 거야. 첫째, 넌 파산할 거야. 예고한 대로. 둘째, 넌 회사에서 잘릴 거야. 최소한 인간대접 못 받고 다니게 될 거야. 왜냐면 내가 이 링크를 다 뿌릴 거거든.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씩 니네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진행될 때마다 까발릴 거야. 오늘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회사에서 너와 내 위치를 좀 자각해라. 넌 일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떠맡길까 눈깔만 돌리지만 난 서로 자기 팀에 데려가려고 부장님들, 이사님들 다투시는 거 너도 알잖아. 지금 네 팀 부장님, 이사님도 내가 전에 모시던 분들이다. 네가 그 팀 들어가면 편할 것 같다고 나한테 말해서 내가 부탁드려 자리 마련한 거잖아. 일이 이렇게 되면 네 설 자리가 있을 것 같니? 인간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 어학연수 2년 갔다 왔다는 놈이 나보다 영어를 못하니? 난 오픽 AL급이다. 넌 뭐냐? 어떻게 네 영어 수준이 내 일본어 수준이랑 비슷하냐?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하고 직장 그만뒀다는 걸 알면 내 상사였단 분들, 동료들, 동기들, 후배들 널 때려 죽이려 할 거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줄 알잖아. 셋째, 네가 재혼하게 된다면 네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 택배 3개가 도착할 거다. 너랑 내가 서로 연줄이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든 내 귀에 들어온다. 판결문부터 시작해서 이 링크 내가 모은 증거, 자료 몽땅 택배로 보내주마. 그 집 부모, 신부까지 동시에 읽게 3개로 친절히 택배로 보내주마.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 잘 살아봐라. 아, 뭐라고? 협박죄? 명예훼손죄? 네가 국제소송을 걸어보든지. 아, 지금도 신고할 수 있다고? 내가 이 글에 널 특정할 뭐라도 썼니? 그래, 내가 앞으로 차차 조금씩 널 밝힐 거다. 걸 테면 걸어. 기껏해야 벌금 아니겠니? 판결나는 그 자리서 바로 내주마. 나 이제 돈 많아, 거지야. 말 나온 김에 마지막 글은 네 본명, 회사 모든 걸 까발리고 떠날 거다. 소송 걸어. 국제소송 말이야. 그때가 되면 넌 이 글들을 지워야겠지? 판에 말하고 안 되면 법원 판결문 들고 지워달라고 하고 애 많이 쓰시겠네. 어쩌나 난 떠나기 전에 내가 하는 모든 사이트에 다 올릴 거거든. 한꺼번에 말이야. 그거 다 지우고 다니려면 고생 좀 하겠다. 그걸로 끝이니? 판에서 글이 강제로 지워졌다는 걸 알면 재밌어질 거다. 지금 나더러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원글 지킴이라는 분이 많으실 거거든. 신이 나서 원글을 올릴 거다. 판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면서 지우고 또 지워도 올리고 또 올릴 거다. 그때가 되면 다 내 편이야. 다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때? 이제 등골이 좀 서늘해? 그러니 주말까지 내 앞에 나와라. 같이 손잡고 법원을 가자꾸나. 좋은 아빠로 남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래. 이제 내 말 끝났으니 아직도 하고 있을 니네 가족 싸움에 끼어들렴. 수고해, 안녕.
후기입니다. 남편은 주말까지 오지 않았고 이제 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제 해피엔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비기닝이라고 적었습니다. 엔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비기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저에게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을 기망하고 이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비기닝을 이야기해야 할 의무를 이젠 느낍니다. 앞글들은 80만 명 읽었고 이 글을 합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기에 더더욱 죄송함을 느낍니다. 선풀로 제게 많은 위로를 주신 분들과 악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비기닝과 엔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망한 것에 대해 어떤 욕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에 악플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신세 한탄이나 위로가 필요했다면 마음속 카페 같은 곳에 다 올렸겠죠. 그런 곳에서는 모두가 제 편일 테고 한마음으로 절 위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입에서 처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조만간 이혼 서류를 가져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제 입장을 정리하고 차후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 해가며 지냈습니다. 글을 써야겠다고 작정하고 많은 사이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원했던 사이트 조건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적당한 숫자의 악플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계산을 한 결과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악플러가 굳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선 벌어진 사건을 통해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며 준비를 해가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제가 시가 식구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제가 스스로 내려가지 않으면 시가 앞에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게 예상외로 힘이 많이 드는 난제였지요. 제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모두 밝힐 순 없지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신우의 사건에 대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간에 빠르게 마무리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에서는 설마 이혼하려 싶었고 시간만 대충 보내면 저절로 봉합되리라 생각했죠. 그래서 느긋하게 본인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시간만 때웠습니다. 그래서 전 1편은 글을 쓰고 링크를 보내면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니 화가 난 시누이들이 남편을 때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전 근처 카페에서 가서 이야기하자며 집에 들이지 않았지요. 동네 작은 카페에 간 시누들은 절 협박하며 못할 말들을 했습니다. 카페 주인 아가씨는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웠고 카페에는 내내 저희만 있었지요. 신우 둘이서 나쁜 경찰, 좋은 경찰 놀이를 하며 쇼를 하더군요. 제가 요지부동이자 화가 난 큰 신우가 물을 저에게 끼얹고 따귀를 때린 후 남편을 끌고 사라졌죠. 여기까지가 사건이고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은 카페 주인 아가씨에게 미리 찾아가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둘째, 시가 식구들이랑 제가 오면 자리를 비워주고 밖에서 다른 손님을 막아달라 했습니다. 하루치 매상에 해당하는 돈을 영업 손실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미리 합의를 봤습니다. 셋째, CCTV 녹화된 내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카페는 CCTV 구석 천장에 달려있고 덩쿨 조화로 장식하여 존재 여부를 손님은 알 수 없습니다. 손님이 불쾌할까 한 이유도 있지만 덩쿨 조화로 덮어 아늑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한 가게죠. 제가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충전을 부탁한 핸드폰은 녹음이 켜진 상태입니다. 음량이 작아 잘 들을 순 없지만 돈만 주면 음량 증폭은 문제없죠. 모든 것은 제가 뜻한 대로 됐고 폭행 증거와 당시 상황이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 이혼소송 변호사를 만날 것이고 이 건도 같이 진행할 생각이며 어떤 합의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남편아, 신우들이랑 보고 있지? 날 어르고 달래서 너희 뜻대로 하고 싶었겠지. 신우 둘이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놀이를 하고 넌 구경만 했지. 참 역겹더라. 큰 신우는 카페 들어서자마자 CCTV가 있는지 살펴보더라. 말로 안 되면 때려서라도 날 겁주고 싶었겠지. 일이 이렇게 되어서 어떡하니? 그러니 앞으로 시가 식구들 내 앞에 안 나타나게 해줘. 참 많은 준비를 했거든. 니네 수준으로 내려가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 그러니 내가 준비한 것에 족적 걸리지 말고 이쯤에서 시가 식구들이랑 내가 서로 얼굴 안 봤으면 해. 식구들 모두 형사 고소 당하기 싫으면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말했잖니? 니네들이 뭘 생각하든 난 한 걸음 앞에 있을 거라고. 이제 비기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을 위한 자료는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였고요. 문제는 단독 친권이었습니다. 아무리 증거 자료들을 찾아봐도 남편에게서 친권을 뺏어올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막장 시가지만 남편 하나만 놓고 본다면 대기업 다니고 교통법규 위반 하나 없는 성실한 소시민이었으니까요. 친권을 뺏길 만한 나쁜 아빠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아빠였습니다. 300만원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절 압박하기 위해 아기를 이용했거든요. 친정도 없는 저였기에 죽을 만큼 육아에 힘들게 되면 제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아기 100일 때까지도 그랬지만 100일 이후 제가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고 목욕 한번 시켜준 적도 없고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독박 육아, 독박 살림에 회사 생활까지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신보였습니다. 아예 아기에 대해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더군요. 아기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가정 영아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돌보미를 쓰는지 한 번도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친구랑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온 일이 허다하였고 걸핏하면 주말에 지방 시가에 내려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아기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라 하면 그만이고 사랑으로 관심있게 지켜봤다 하면 그만이고 기저귀 갈아줬다 하면 전 그걸 반박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혼소송은 진흙탕 개싸움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길 찾아왔습니다. 글을 올렸지요. 1편에서 애기 이야기는 생후 6개월이란 말에 일부러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애기는 어떻게 키우냐 묻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애기 관련 댓글들은 악플러들이 자작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걸 짚더군요. 저도 엄마입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자신이 나쁜 엄마로 그리고 애기 관심 없는 매정한 엄마로 몰리고 있는데 변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꾹 참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가에서 애기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이 상황의 탈축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작에 대한 많은 악플러들의 다양한 논점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다고 판단하여 악플러들의 화력을 한 군데로 몰아넣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 자작에 대한 다른 부분은 모두 설명하면서 애기에 대한 부분만 일부러 쏙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극도 좀 주었지요. 제 생각대로 악플러들의 화력은 애기 문제로 집중되었습니다. 악플러들과 제 시간은 수준이 딱 맞는가 봅니다. 눈에 쏙쏙 들어왔겠지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전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유레카. 이제 궁금해하시던 아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에는 제 직장 후배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일찍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입니다. 이 집 아기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요. 전 300만원 삭고 후 남편을 출근시키면 이 집에 가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낸 후 커피를 마시러 찾아오는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아파트 옆동에 사시고 다들 동갑이었기에 편하게 육아에 대해 조언도 듣고 하였지요. 지난 3월 이후 제가 주식을 팔려고 때를 살피던 중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전업주부들이라 제게 이것저것 물어왔습니다. 제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들어가면 너무 늦었냐고 하였지요. 전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기에 늦은 건 아니라고 하였고 친구들은 절 믿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니 자신감을 얻은 친구들은 저에게 마통까지 사용할까를 의논하였고 많은 돈을 다시 넣었지요. 제가 팔 때 같이 팔은 친구들은 각기 큰 목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20% 이상 이득을 봤지요. 애기 100일 무렵 복직할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하니 친구들이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자기들 3명이서 같이 봐주겠다고요. 돈은 필요 없답니다. 대신 이런 확실한 종목이 또 생긴다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전 이번에 벌은 돈만으로도 재투자할 거면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친구들은 이번에 벌은 돈만 넣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3명의 돌보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석사까지 받고 대기업의 직장 어린이집에서 7년을 근무한 육아 베테랑이어서 더 이상의 나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제 아기는 현재 왕자님처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첫 글을 올린 후부터 전 기계처럼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8시 출근, 8시 퇴근에 퇴근 후 친구 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와 집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 있는데 경찰 전화가 왔습니다. 확대로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기가 어떻게 있는지 봐야겠다네요. 바로 반차를 쓰고 집에 갔습니다. 경찰차가 와 있었고 현관 앞에 경찰가 있는 그놈은 남편 친구였습니다. 시가 식구가 신고했을 줄 알았는데
남편 친구라니 어이가 없었지요. 같이 현관을 들어와서 1층에 있는 친구 집 벨을 눌렀습니다. 들어가니 친구 3명이 다 나와 어리둥절을 합니다. 아기는 곤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주택처럼 아기 하나에 돌보미 3명을 붙이는 것도 법에 위반이 되나요?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폭설을 터뜨렸고 집안을 둘러본 경찰분은 머쓱해합니다. 전 남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는 거겠죠? 공무원 준비하신다고 그랬나요? 경찰분들과 남편 친구의 말을 종합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가방 속 핸드폰으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싶어서 친구들도 모두 녹음했다고 나중에 말해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 남편 친구는 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손주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 네가 이러저런 걸 알아봐다오. 남편 친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혼자 출퇴근하는 것을 몰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불이 켜지는 것을 또 찍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남편이 찾아가 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아파트 내 어린이집도 재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가에서 내린 결론은 제가 아기를 두고 출퇴근하고 있고 아기는 매일 12시간씩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제가 혼자 출근하는 것을 사진 찍은 남편 친구는 씨가 지시대로 경찰에 증거 사진을 내밀면서 이웃이라고 거짓말하고는 신고를 합니다. 그날 경찰과 남편 친구를 보낸 후 전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 재원 확인해 달라는 녹음본과 CCTV 영상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도 원장님과 미리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온 CCTV와 대화 녹음본은 법원이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는 언제든 나서 주시겠답니다. 남편이 정말 애기한테 관심이 없었던 게 직장 어린이집은 만 1세가 되지 않으면 입소가 안 됩니다. 이 간단한 것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남편 친구는 30대 중후반인데도 아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남편이 술 마셨다 하면 이 친구와 함께이고 돈이 넘쳐나는지 용돈도 매달 줍니다. 남편 말로는 어릴 적 일진에게 본인이 맡고 있을 때 도와주러 달려와 같이 두들겨 맞은 의리 있는 친구랍니다. 공무원 시험 중인 이 남편 친구는 지금 본인 상황이 다급하다 싶었던지 묻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술술 붓니다. 덕분에 남편과 씨가 식구들이 아기에게 얼마나 관심 없었는지, 오죽했으면 아기가 어떤 보육기관에 있는지 어떤 보육 환경에 있는지조차 몰라서 경찰에게 신고까지 하게 될 정도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살 꼬드기니 평소에 남편이 자기에게 남자는 기저귀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둥,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다고 자랑하는 둥, 온갖 소리를 해댄 것도 전부 술술 붓니다. 이제 남편 친구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서 모든 걸 얘기할 겁니다. 그 증언은 제 재판에서 활용될 것이고요. 이렇게 전 남편과 시가가 아기에게 무관심하단 걸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독 친권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들을 기망한 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했다는 것도 가슴 깊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욕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지금 내 새끼가 저놈 같은 시가에 평생 발목 잡힐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링크도 같이 올릴 것입니다. 재판 자료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편, 2편 조회수가 80만이 넘습니다. 이 글까지 하면 100만 명 이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판사님도 호기심이라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을. 그리고 단독 친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제가 노력했다는 것도요. 판사님께서 공동 친권을 주신다면 학교를 옮길 때나 병원을 갈 때나 아이에게 위급할 때마다 제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가의 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염치 없는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조회수 하나, 댓글 하나가 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판사님께서 이 글을 꼭 읽을 수 있게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 악플이지만 결과적으로 제게 도움이 되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단독 친권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대로 변호사님께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혼 소송권과 시누이권, 남편 친구권까지 모두 맡길 생각입니다.
처음 글을 적을 때 이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